그는 그 여느 때 내게 보였던 것보다도 더욱 깊은 주의력으로 귀 기울이며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마침내 내가 내 눈을 돌려야만 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시선 속에서 다시 그 이상한 동물적인 시간 초월성, 그 생각해낼 수 없는 아득한 나이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 얘긴 우리 다음에 더 하자 라고 그가 배려해주듯 말했다. 네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그렇다면 넌 네가 생각하는 것을 결코 그대로 완전히 다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건 좋지 않아. 생각이란 우리가 그걸 따라 그대로 사는 생각만이 가치가 있어. 너의 허용된 세계는 세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넌 알았어. 그리고 두 번째 절반을 감추려고 했어. 신부님들과 선생님들이 그렇듯이. 넌 그걸 감추지 못할 거야. 누구도 안 돼. 한번 생각하기를 시작하면 말이야. 그 말은 나에게 깊이 와 닿았다. 하지만 내가 소리치다시피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금지된 추한 일들이 있어. 그건 형도 부인하지 못할 거야. 그런 일들이 일단 금지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만 해. 살인, 그리고 별별 악덕들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더러 가서 범죄자가 되라는 거야?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끝낼 수는 없겠다. 막스가 나를 가라앉혔다. 너더러 누구를 쳐 죽이라든지 소녀를 강간 살인하라는 게 분명 아니야. 아니지. 하지만 허용되었다, 금지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는 곳에 넌 아직 가보지 못했어. 비로소 하나의 진실을 느낀 것 뿐이야. 다른 것이 또 올 거야. 그것에 자신을 믿고 내맡겨봐. 예를 들면 넌 지금 1년 전쯤부터 네 속에서 다른 모든 충동보다 강한 하나의 충동을 느끼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건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지. 그리스인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반대로 이 충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큰 축제를 벌이며 그것을 기렸어. 금지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야. 바뀔 수 있는 거야. 오늘도 누구든 어떤 여인과 함께 신부님 앞에서 결혼하고 나면 동침해도 돼. 다른 민족들에게서는 달라. 오늘날도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 누구나 자기 스스로 찾아내야 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 자기에게 금지되어 있는지. 금지된 것은 결코 할 수 없어. 금지된 것을 하면 대단한 악당이 될 수 있지. 거꾸로 악당이라야 금지된 일을 할 수 있지. 사실 그것은 그냥 편안함의 문제거든. 지나치게 편안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판결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금지된 것 속으로 그냥 수능에 들어가지. 늘 그러게 마련이듯이 그런 사람은 살기가 쉬워. 다른 사람들은 운명을 자기 속에서 스스로 느끼지. 그들에게는 어느 명예가 있는 남자건 날마다 하는 일들이 금지되어 있어.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폄하되는 다른 일들은 허용되어 있어. 그러니 누구나 자기 자신 편에 서야 해. 그는 갑자기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것을 후회한 듯 말을 뚝 끊었다. 그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때 나는 느낌으로 벌써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겉보기로 경솔하게 그가 떠오른 생각들을 말하곤 했어도 그가 언제나 말했듯 오로지 말을 늘어놓기 위한 대화를 그는 결코 견디지 못했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진정한 관심과 더불어 너무 많은 유희, 너무 많은 재치 있는 수다에 대한 기쁨을 혹은 그 비슷한 무엇을 간단히 말해서 완벽한 진지함의 부족을 감지했던 것이다. 방금 내가 써놓은 말, 완벽한 진지함을 다시 읽어보니 갑자기 다른 장면 하나가 떠오른다.
내가 아직 절반은 어린아이이던 그 시절에 막스 데미안과 겪은 가장 강렬한 장면이다. 우리들의 견진성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종교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 최후의 만찬에 관하여 배우게 되었다. 신부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더 신경을 쓰셨으며 이 시간에는 얼마만큼 축성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러나 바로 마지막 교리 수업 몇 시간 동안에 나의 생각은 다른 것에 묶여버렸다. 그것도 내 친구라는 인물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장엄하게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가지는 견진성사가 닥쳐오는 것을 보면서 내게는 대략 반년간의 교리 수업의 가치가 우리들이 교실에서 배운 것 가운데 있지 않고 그보다는 데미안이 곁에 있고 그 영향을 받은 것에 있다는 생각을 물리칠 수 없게 밀려오는 것이었다. 이제 내가 받아들여질 준비가 된 것은 교회가 아니라 무언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어떻게든 지상에 존재함에 틀림없는, 그리고 그 대표자이자 사신이 내 친구라고 느껴졌던 사상과 개성의 종단이었다. 나는 이 생각을 밀쳐놓으려 해봤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견진성사 잔치를 어느 정도 품위 있게 경험하리라고 엄숙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품위는 나의 새로운 생각들과는 별로 화합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다. 나름의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이 서서히 다가온 교회 축제에 대한 생각과 연결되어 나는 이 잔치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는 그 잔치가 데미안에게서 알게 된 사고의 세계로 받아들여짐을 뜻할 것이었다. 그 무렵이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활발한 논쟁을 벌였다. 그것은 바로 교리문답 수업 전이었다. 내 친구는 단추라도 채워진 듯 꽤 노숙하고 점잠 빼는 것이었을 내가 늘어놓는 이야기에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우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라고 그가 서먹할 만큼 진지하게 말했다. 똑똑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건 전혀 가치가 없어. 아무런 가치도 없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는 건 죄악이지. 자기 자신 안으로 완전히 기어들 수 있어야 해. 거북이처럼. 그 직후 우리는 넓은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주목하려고 애썼고 데미안은 그러는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 그가 앉아있는 내 옆쪽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왔다. 마치 자리가 보이지 않게 비어버린 듯 일종의 공허 혹은 서늘함 혹은 그 비슷한 무엇이 느껴졌다. 그 느낌이 조여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옆쪽을 보았다. 거기 내 친구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여느 때처럼 꼿꼿하게 바른 태도로.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여느 때와는 아주 달랐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그에게서 나왔고 무엇인가가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나는 그가 눈을 감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뜨고 있었다. 눈은 그러나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굳어져 있었고 내면을 향하여 혹은 아주 먼 곳을 향하여 있었다. 전혀 꼼짝달싹도 않고 그는 거기에 앉아 있었다.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의 입은 나무나 돌로 깎아놓은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돌처럼 고르게 창백했다. 갈색 머리카락만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의 두 손은 물건처럼 돌이나 열매들처럼 생명 없이 고요히 창백하고 까딱도 없이 그의 앞 긴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렇지만 맥없이 늘어진 것은 아니고 숨겨진 강한 삶을 에워싸고 있는 단단하고 훌륭한 껍질 같았다. 그 광경이 나를 떨게 했다. 그가 죽었다. 고 나는 생각했다. 크게 소리내어 말할 뻔했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마법에 걸린 시선을 그의 얼굴에서
이 핏귀엽고 돌같은 가면에서 떼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저게 전에 데미안이었다고. 나와 함께 걷고 이야기했던 여느 때의 그는 다만 반쪽짜리 데미안이었다. 이따금씩 한 역할을 연기하는, 순응하는, 내키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진짜 데미안은 저런 모습이었다. 지금 이 사람 같은, 저렇게 돌 같은, 태고처럼 늙은, 동물 같은, 돌 같은, 아름답고 찬, 죽었는데 남모르게 전대미문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의 주위를 둘러싼 이 고요한 공허, 이 전기와 별들의 공간, 이 고독한 죽음. 지금 그가 완전히 자신 속으로 들어가 버렸음을 나는 전율로서 느꼈다. 나는 단 한 번도 저토록 고독해진 적은 없었다. 나는 그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나는 그에게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에게는 그가 세상의 가장 먼 섬에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있었다. 나 말고는 아무도 그 광경을 보지 못한 것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모두가 보아야만 했다. 모두가 전율을 느껴야만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주의하지 않았다. 그가 그림처럼, 우상처럼 빳빳하게 앉아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이마에 내려앉아 천천히 코와 입술 위를 기어갔다. 그는 주름살 하나 움칫하지 않았다. 어디에? 그는 지금 어디에 가 있단 말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는 천국에 가 있는가? 지옥에 가 있는가? 그걸 그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수업 시간 끝에 그가 다시 살아나 숨쉬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맞닥뜨렸을 때, 그는 전과 다름없었다. 그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를 다녀왔을까? 그는 피곤해 보였다. 얼굴은 다시 혈색을 되찾았고 두 손은 다시 움직였다. 그러나 갈색 머리카락은 광채가 없었고 피곤해 보였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나는 내 침실에서 몇 번인가 새로운 연습에 몸을 내맡겼다. 깎아지른 듯 몸을 고추 세우고 의자에 앉았다. 눈은 감지 않았다. 전혀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다. 얼마나 오래 내가 그것을 견뎌내며 그러면서 무엇을 느낄 것인지를. 그렇지만 나는 그저 피곤해지고 눈꺼풀에 심한 경련이 일었을 뿐이다. 그 뒤 곧 견진성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유년은 나의 주변에서 폐허가 되었다. 부모님은 어느 정도 당황하여 나를 바라보셨다. 누이들은 아주 낯설어졌다. 익숙한 느낌들과 기쁨들을 나에게서 각성이 일그러뜨리고 퇴색시켰다. 정원은 향기가 없었고 숲은 마음을 끌지 못했다. 내 주위에서 세계는 낡은 물건들의 떨이 판매처럼 서 있었다. 맥없고 매력없이. 책들은 종이였고 음악은 서공임이었다. 그렇게 어느 가을 나무 주위로 낙엽이 떨어진다. 나무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비, 태양 혹은 서리가 나무를 흘러내린다. 그리고 나무 속에서는 생명이 천천히 가장 좁은 곳, 가장 내면으로 되들어간다. 나무는 죽는 것은 아니다. 기다리는 것이다. 방학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가기로, 처음으로 집을 떠나기로 결정되었다. 이따금씩 내게 어머니가 특별히 다정하게 대하시면서 미리 작별을 하며 나에게 사랑, 향수, 그리고 잊지 못할 것들을 마음속의 마력으로 심어주려 애쓰셨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났다. 나는 혼자였다. 내 친구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방학이 끝날 무렵에 나는 성 땡땡시로 갔다.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오셔서 갖은 세심함을 있는 대로 기울여 나를 어느 김나지움 선생 댁인 소년 하숙집에 맡기셨다. 그때 나를 어떤 일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놓았는지 아셨더라면 부모님은 놀라서 굳어졌을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내가 좋은 아들, 쓸모있는 시민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나의 본성이 다른 길들로 밀려갈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부모님은 그늘, 정신의 그늘 속에서 행복하려 했던 나의 마지막 시도는 오래 걸렸고, 가끔 성공하는 듯도 했지만 결국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견진성사를 마치고 나서 방학 동안에 내가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던 묘한 공허와 고립감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는 않았다. 고향과의 이별은 이상하도록 쉽게 이루어졌다. 더 슬프지 않아 사실은 부끄러웠다. 누이들은 이유 없이 울었다. 나는 울 수 없었다. 내 자신에 대해 놀랐다. 늘 감정이 풍부한 아이였는데, 그리고 바탕에 있어서 꽤 선한 아이였는데, 지금 나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이 행동했으며, 여러 날을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강물 소리를, 거기 내 마음속 지하에서 출렁이는 금지되어 있는 어두운 강물 소리를 듣는 데만 열중했다. 지난 반년 동안에 나는 매우 빨리 자랐다. 그리하여 키가 훌쩍 크고 마르고 미완성인 채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년의 사랑스러움은 내게서 완전히 사라졌다. 사람들이 나를 별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나 자신도 느꼈으며 스스로도 자신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 막스 데미안에 대한 커다란 그리움을 자주 느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를 미워도 했으며 몹쓸 병처럼 떠맡은 내 삶의 빈곤화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기도 하였다. 하숙집에서 나는 처음에는 사랑받지도 주목받지도 못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를 놀리다가 그 다음에는 나로부터 물러났으며 나에게서 음침하고 패기 없는 사람, 불쾌한 괴짜를 보았다. 그런 역할을 하는 자신이 마음에 들어 나는 그 역을 더 과장했으며 고독 속으로 집거하였다. 남몰래 자주 비애와 절망에 좀먹히는 발작에 짓눌렸는데도 그 고독은 바깥에서 보면 지극히 남자답게 세상을 경멸하는 것처럼 견고해 보였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비축 없이 집에서 쌓았던 지식만 소모해 나갔다. 이 학급은 전에 다니던 학교에 비해 약간 진도가 뒤처져 있었고 나는 내 또래들을 다소 경멸적으로 어린아이들로 보는 습관을 길렀다. 한 해 남짓 그렇게 지나갔다. 방학이 되어 처음 집으로 다니러 왔을 때도 새로울 게 없었다. 기꺼이 다시 떠났다. 11월 초였다. 날씨가 어떻든 짧은 산책을 하며 생각에 잠기는 습관이 들었다. 그런 산책길에 자주 희열 같은 것을 맛보았다. 우수와 세상에 대한 경멸과 자신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찬 희열이었다. 그렇게 나는 어느 저녁 축축하고 안개 낀 어스름에 도시 주변을 어슬렁 거닐었다. 시립공원의 넓은 가로수길이 완전히 버려진 채 나를 부르는 듯 했다. 길에는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나는 어두운 쾌락을 느끼며 낙엽들을 발로 헤집었다. 축축하고 쌉쌀한 냄새가 났다. 멀리 있는 나무들이 안개를 뚫고 유령처럼 커다랗고 희미하게 불쑥불쑥 나타났다. 가로수길 끝에서 나는 어정쩡하게 멈추어서 검은 이파리 속을 응시하며 그 축축한 부패와 사멸의 향기를 탐닉하며 들이마셨다. 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응답하며 그 향기를 반겼던 것이다. 오, 삶의 맛은 얼마나 김 빠졌던지. 곁길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깃달린 외투를 입은 사람 하나가 다가왔다. 나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가려고 했다. 그때 그가 나를 불렀다. 어이, 싱클레어.